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바닥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 미국장이겠죠. 잘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전 세계가 눈물. 자, 어제 미국 증시도 결국 급락 마감으로 끝났죠.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도 최소 1년은 걸린다. 이러한 전망에 전 세계가 움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많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실제로 올라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동결을 하고 있었지만 야, 이거 따라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부동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걱정거리를 안고 가게 되며, 중요한 거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연준 금리 못 올릴 것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준이 으르렁 하긴 했지만 아마도 허장성세일 것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못 올릴 것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바로 노동시장에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매파적 이야기를 함으로써 장기 금리 상승이 실물 경기와 금융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기에 말 그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걸 지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의 이 뷰가 맞다면 당연히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겠죠. 오랜만에 증시가 빠르게 하락했기에 뭐야 매력적인 기업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하는 기업들 분명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들을 줍줍할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여나 금리를 진짜로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똑같은 악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증시는 그때만 잠시 출렁였지 결국은 계속 올라와서 지금까지 올라온 걸 기르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것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연초 경기 침체가 주는 공포가 분명 올 수 있기에 혹시나 증시가 또 반등을 해준다면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마지막 불꽃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 6% 적금이 여기저기서 등장. 자, 혹시 적금을 원하신다면 기회가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몇몇 새마을 금고에서 8% 특판을 꺼내면서 신협도 모바일로 가입하면 월 납입 한도가 없는 6% 적금을 꺼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다시피 작년에 시작된 특판이 이제 1년이 지나간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다 만기가 오고 있고 결국은 다시 그 자금들을 유치를 하려면 새로운 상품을 꺼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 사이에 고금리 상품이 나타날 우리를 꼬시기 위한 미끼라고 볼 수 있겠죠. 고금리 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금리도 올라가니 많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나 예적금을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성황리의 마무리. 자, 두산 로보틱스 대박을 쳤습니다. 첫날부터 무려 60만 명이 청약했고, 그리고 지금 2시 30분 기준 무려 130만 명이 청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4시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증거금도 더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정 주식수는 대부분 한 주에서 두 주를 줄 것으로 보이며 확률상 두 주를 받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한 2.1, 2.2 이 정도로만 마무리해서 이제 기리분들 중에서 세 주씩 받는 사람들도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하지만 인기가 생각보다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우리 사주 물량이 25% 미달되었다 요 소식이 나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 사주는 미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 사람당 3억이 넘는 금액을 이렇게 청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 3억을 투자하기에는 내가 일단 3억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1년짜리 보호예수가 걸립니다. 받자마자 바로 못 팔게 1년짜리 보호예수를 거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기억나시나요? 카카오페이 그때 각자 3억이 넘는 금액을 모두 청약해서 직원들이 그 많은 물량을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가가 올라가나 싶더니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 뒤에는 공모가는커녕 반토막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싹 다 물리는 걸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직원들도 그렇게 큰 금액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누군가 물어봐서 이거 두산 로보틱스 몇 억 청약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은 이거 1년이라는 시간 좀 너무 긴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사주 물량이 25% 미달인 거지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거는 우리 모두 2주 이상 받는 거 그리고 플러스 상장하기 전까지 로봇주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로봇주 밸류를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내년 코스피 상장사 연간 실적이 말 그대로 코스피 상장사 다 모아놓고 너희 실적 다 말해봐 라고 말했더니 내년 예상 실적이 21년 고점을 뚫고 사상 최대를 쓸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가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실적의 함수.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무슨 짓을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1년에 이제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20년, 21년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코스피 실적이 22년, 23년에 내리막을 걷자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쭉쭉쭉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년 IT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나서 조금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21년 고점 갱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런데 있잖아 그 1년 전을 미리 반영하면은 지금은 이미 내년 걸 다 반영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 엄청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24년에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이클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내년 주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5년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또 사상 최고치라고 하니까 코스피가 예전 전 저점까지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겠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죠. 많이 하락해봐야 아마도 뭐 2250에서 2300 그 정도가 다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지금이 2500인데 2300이면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코스피로 따지면 한 8% 정도 하락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 하락이야 충분히 견디지 요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내년 실적 좋다 우리가 굳이 쫄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내 삼성전자는 언제? 자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이 최근 들어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삼전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결국은 7만전자 꿈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삼전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외국인 자금 부재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맞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최근 금리를 더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자 환율이 올라가고 이 와중에 외국인 자금이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시 또 외국인의 자금은 들어오기 마련이고 어차피 이제 추석도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 추석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해결될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자금이 없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지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삼전의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삼전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단순히 금리와 환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HBM 시장이 연평균 60% 성장한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6만원,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3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모건스탠리는 야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1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야 최소한 하이닉스는 한 15만원 그리고 삼전은 8만원 여기까지는 가겠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웃은 날이 오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아서 조금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작년에 그 긴 시간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야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내가 가진 종목들 한번 점검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다.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 확신만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SOS를 쳤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중 한 곳이 금융당국에게 도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PF 대출 지급 보증액을 과도하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정부는 다음 주쯤에 어떤 식으로 건설사를 도와줄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이 와중에 이 건설사는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다 도미노로 쓰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협박을 하는 건지 뭐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살리긴 살려야겠죠. 그런데 대마불사라는 말을 이때도 항상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건설에 대해서 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 건설 관련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탈원전 1호 국가인 이탈리아. 자, 탈원전을 가장 처음 외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넷제로를 가장 먼저 외친 영국이 진짜 미안한데 내연기관차 딱 5년만 더 팔아라 이렇게 말하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원전 부활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크라 러시아 전쟁의 타격이 컸겠죠. 여기에서 시작된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전의 가치가 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냥 원전이 아니라 SMR 혹은 4세대 AMR 원자로 같은 혁신적인 원자로를 고민한다고 하니까 한국이 또 힘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의 리스크는 바로 이것. 자, YG엔터가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실패했다.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으나 시장에서는 실패를 점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엔터주는 결국 사람이 중심인데 혹시나 재계약을 못하거나 혹시나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하면은 정말 큰 리스크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다만 BTS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주가 막 급락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블랙핑크가 설령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당연히 이게 기회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엔터주에 관심이 있다면은 긴 호흡을 바탕으로 하락이 멈추는 구간부터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더 준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 반대 상황.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전기차가 그만큼 안 팔린다는 소리이고 보조금이 예상보다 많이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올해 13,000대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출고된 차는 5,200대밖에 안 돼서 뭐야 기린 이거 23년 거의 끝나가는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전기차를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말에 이제 이러한 큰 보조금을 주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노리고 전기차를 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종원 아저씨의 힘. 자,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가 예산군과 손잡고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른 거 알고 계신가요? 방문객만 무려 총 2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올 여름인가 그때 축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바가지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평가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협업을 지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에서 예산장터 삼국 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하며, 그리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충남 홍성에서 바비큐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거리가 가깝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한국인 듯 한국 아닌 한국 같은 너. 자, 여러분들 과일 소주 즐겨 드시나요? 저 기릿은 처음에 몇 번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과일 소주는 반짝 인기로 끝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속적인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진로의 21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고 롯데 칠성도 역시 성장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소주의 인기가 많이 줄었나 보다, 과일 소주의 인기가 줄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현지 업체들이 뭔가 소주가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나 봐요. 한국 이름을 달고 소주를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건배라고 적혀 있고 딱 초록병이라서 야 누가 봐도 우리나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지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 소주인 줄 알고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자 롯데칠성과 화이트진로 21년에는 인기를 되게 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수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5 배달이요. 자, 중국에서 아이폰 15가 생각보다 흥행하자 배달 플랫폼들이 앞다퉈 판매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배달을 하는 건데요. 배달 플랫폼인 얼어머, 메이턴에 이어 신선 제품 배달 플랫폼인 허마까지 아이폰 배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네요. 자, 하지만 그 와중에 아이폰 15 프로가 발열 논란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한 리뷰어가 고사양 게임을 하자 30분 만에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폰 15 프로에는 TSMC의 최신 3나노 AP가 사용된 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발열 문제다 보니까 이 AP가 그 진원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TSMC가 적용한 핀팩 구조가 문제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TSMC는 핀팩 구조를 안정성 때문에 4나노에 적용했던 핀팩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바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발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핀팩 구조의 한계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삼전은 살짝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3나노부터 핀펫 대신에 삼성전자는 GAA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 10% 정도 위에 있고 전력 소모도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혹시나 커지면 커질수록 파운드리 후발 주자인 삼성에게 의미 있는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도 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전한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GAA라는 게 뭘까요? 반도체 안에는 전자기기의 디지털 신호를 1과 0으로 만들어주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반도체 칩 안에는 이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나 들어있다고 해요. 이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 그 양단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닫으면 잠기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도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전류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소스와 드레인 간의 유효한 채널 길이를 나노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나노, 4나노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채널의 길이가 짧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나노, 4나노 이렇게 말하듯이 반도체 칩이 점점 미세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들도 당연히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작아지면 뭐가 좋나 봤더니 훨씬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해지고 전류도 적은 양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도와 양동이, 하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양동이 안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상수도에 있는 물을 틀면 물이 찰 것이고 하수도관으로 연결된 수도꼭지를 또 틀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크기가 작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이 관들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이 관이 짧아지는 만큼 훨씬 더 빠르게 물을 받고 훨씬 더 빠르게 물을 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이 크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물을 받을 때도 적은 양만으로도 꽉 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도 적은 양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없이 작게 만들수록 더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꾸 미세화를 하다 보니까 게이트가 전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전류가 여기저기로 새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누설되는 전류를 어떻게 잡지?
라고 고민을 해서 나온 게 바로 핀팻 구조라고 합니다. 기존의 구조인 플레이너 구조에서는 채널과 게이트가 이 한 면만 만나게 됐는데요. 핀팻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 면이 만나게 되면서 제어를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도꼭지가 기존에는 하나였는데 핀팻 구조에서는 3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처음으로 상용화한 건 인텔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은 22나노 공정에서 처음으로 핀팻을 적용하고 10나노 공정이 올 때까지 반도체 패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 기술도 더 낮은 공정으로 갈수록 제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4개로 만든 게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GAA 구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3나노를 GAA 구조로 전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율 관리가 주요 논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TSMC와 애플은 안정성을 위해서 3나노 공정의 핀팻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나노의 GAA 2세대를 사용 중이고요. 2025년에는 2나노의 GAA 3세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3나노 핀팻을 사용 중인 상황이고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나노의 GAA를 적용할 예정이고 25년도에는 1.8나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핀팻이고요. 25년도에 2나노 GAA를 준비 중인데 이게 2026년으로 밀린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GAA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디스플레이 말고 책을 보자. 자,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태블릿,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하죠. 그런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기초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다시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웨덴에서 문해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연령층의 평균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스웨덴은 유치원 교육에서 디지털 기기 의무화 방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원인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캐나다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필기체 쓰기 수업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15세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도 곧 뒤따라갈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발 댓글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 한두 달 전인가요? 그때 정치 대마주가 슬슬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때부터 그 사람의 테마주는 5배 넘게 상승한 친구들도 존재할 정도로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은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저기는 최소한의 정치 이야기, 주식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또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 그러면은 민주당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이낙연, 김동연 등 이러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오늘 나타냈고요. 이 와중에 당연히 국힘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6일 날 영장 심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치 테마주가 난리가 날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여기서 혹시나 이재명 대표 그쪽에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갑자기 주가가 오늘 급등한 애들은 다 급락하고 이재명 대표 주가는 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정치 관련주는 이렇게 득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